안녕하세요.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저도 한때는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억척스러운 아줌마가 다 됐네요. 하지만 도끼 가득한 아줌마가 되어도 만만치 않은 상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듣기만 해도 무서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랍니다. 아들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시모의 만행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 사연 잘 들어주시고 제 3자 입장에서 어떤 해결점이 보이는지 조언 좀 부탁드려 볼게요. 저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최저가만 골라 사는 버릇이 생겼어요. 평범하게 살던 어느 날 집안이 한순간에 망하면서 상상도 못한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거든요.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던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좋은 성품이었던 만큼 아버지는 사람도 잘 믿으셨죠. 저희 집이 한순간에 망했던 이유도 아버지가 사업하는 친구 보증을 서주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보증 서줬던 친구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모든 빚을 아빠가 책임지게 됐던 겁니다. 저도 집안이 이런 식으로 망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셨는지 술 없이는 잠에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걸 본 엄마는 눈물을 삼키면서 아버지가 들고 있던 술을 뺏으셨어요. 그리고 술에 취한 아버지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렇게 다 포기할 거야? 어? 정말 처자식 다 굶겨 죽일 작정이냐고. 내가 제정신으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그래. 당신이 나 좀 이해해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도 전 재산 날려먹으면서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당장 일어나. 정신 차려. 뭐라도 할 생각을 해봐, 좀. 매일 술에 취해 사는 아버지가 답답하셨는지 엄마는 급기야 아버지가 마시던 술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셨죠. 정말 생계를 위협당하니까 엄마도 급박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돈이 없어서 전화가 끊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저희 집은 전화 요금을 못 내서 전화기가 끊길 정도였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전기 요금이 밀려서 전기도 끊길 만큼 하루하루 암담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중학생이었지만 첫째로서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대신해 동생들을 살뜰히 챙겼죠. 그러다 보면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엄마의 노력은 깨진 독에 물붓기였어요. 엄마는 급한 불을 끄려고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까지 받았다가 엄마마저 신용불량자 딱지를 달고 만 겁니다. 부부가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어진 거예요. 일을 아무리 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와 빚을 감당하기엔 저희 부모님도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 삼남매는 늘 피곤한 표정의 부모님을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둘째 남동생이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 엄마는 사방으로 전화를 돌리기 바쁘셨어요. 그때 엄마는 한껏 미안한 목소리로 전화에 대고 난감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이 땡땡 고등학교 나왔다고 했지? 교복 좀 물려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들도 이번에 거기 입학하거든. 내가 교복값 다는 못 줘도 성의 표시나 할게. 아들 입던 교복 좀 부탁할게. 엄마는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기를 두 손으로 붙잡고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쩌다 우리 집이 이 지경까지 됐나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교복을 물려입고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둘째는 축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축구해서 운동화 밑창이 나만할 틈이 없었죠. 그러다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온 남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손과 발등에 피가 한가득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남동생을 보고 소리치면서 물었어요. 너 손이랑 발등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 혹시 싸웠어? 아니야. 축구하다가 신발 밑창이 뜯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축구공 차다가 돌에 발바닥에 찍혀서 그런 거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발등에 손까지 죄다 피투성인데 누나가 약국 가서 약 사올게. 작은 일에도 기가 죽어 있는 남동생들이 안타까웠어요. 하고 싶은 일보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계산하는 남동생들이 그저 아픈 손가락이었죠. 물려받은 교복이 싫다고 할 법도 한데 집안 사정 뻔히 아는 동생들은 그마저도 싫다고 때를 쓰거나 화를 낸 적도 없었답니다. 부모님이 빚을 갚아 나가는 동안 각자 알아서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겨우 들어간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빚이라면 지긋지긋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학자금 대출뿐이었어요. 어떻게든 대학교를 졸업해서 빨리 취업하겠다는 일념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들 신입생이라고 놀러 다닐 때 저는 손에서 책을 놓았던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어렸을 때 너무나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검 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죠.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저녁 시간대에 구해서 식비를 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가게 사장님이 저녁을 제공해 주셨거든요. 얼마큼 악착같이 생활했는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한 결과 저는 우리나라의 한 통신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큰 회사에 입사한다고 하니까 엄마는 울면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우리 소연이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잘 커준 거야? 엄마가 왜 해준 게 없어? 나 이렇게 큰 거 다 엄마 보고 배운 거라니까? 앞으로 내가 많이 효도하면서 살게. 아니야. 우리 똑똑한 소연이 앞가림 잘하면서 살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집안에 딸 하나인데 예쁜 옷 한 번도 못 사줘서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엄마는 내심 딸한테 좋은 옷 한 벌 편하게 사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 후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더 이상 다른 곳에 아쉬운 소리 하면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급의 30%를 부모님 남은 빚 갚는 데 보탰습니다. 저는 정말로 부모님이 하루빨리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씩 도움을 드리니까 빚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동생들도 그런 부모님께 십시일반 도와드리면서 가족들이 비로소 똘똘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죠. 그래서 저는 가난하게 컸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근검 절약을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잘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통신회사에 다니면서 이런 저를 좋게 봐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희영이라는 제 친구였습니다. 직장 동료이자 사회에서 처음 사귄 친구였던 희영이는 월급날마다 감탄하는 소리를 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어도 월급에서 그만큼이나 드리면 넌 무슨 돈으로 생활해? 적금은 있어? 당연하지. 내가 좀 아끼면 되는데 그게 뭐 큰 돈이라고. 너 진짜 대단하다. 난 가끔 네가 내 친구가 아니라 언니 같아. 정말 대단해. 희영이란 친구는 저만 보면 대단하다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같은 회사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라 저도 의지를 많이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희영이는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소연아, 나 믿고 너 소개팅 한 번만 해볼래? 뭐? 소개팅? 나 별로 관심 없어. 진짜 좋은 사람이라 그래. 뭐 하는 사람이길래. 사실 우리 오빠인데 진짜 내 오빠지만 진짜 사람 좋고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너 정도면 난 우리 오빠 소개시켜 줄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어때? 요새 자꾸 여자 소개시켜 달라고 난린데 너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 네 친오빠? 아우 됐어. 다른 사람 찾아봐. 아, 왜? 진짜 좋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오빠한테 너에 대해 살짝 말해보니까 오빠도 좋다던데? 일단 나가서 밥이나 한번 먹어봐. 저는 친한 동료의 친오빠를 소개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성화에 만나보게 됐어요.
그 후 저는 생각보다 더 매너 있고 자상한 모습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소개팅을 인연으로 이어나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가장 기뻐한 사람은 희영이었어요. 그러면서 희영이는 신이 난 목소리로 제 결혼식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소연아, 우리 오빠가 화나게 만들면 나한테 말해. 내가 아주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그런 희영이를 보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야, 너나 우리 소연이 힘들게 하지 마. 어이구, 벌써부터 애처가 납셨네. 둘이 자주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우애 좋은 남매 사이였어요. 그때만 해도 시모도 배려 있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시모는 다그치며 말하셨어요. 아이고, 둘 다 그냥 나와. 아, 정신사납게 왜 신부 대기실에서 이러고 있어? 우리 며느리가 속으로 웃겠다, 웃겠어. 시모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웃었네요. 시부는 워낙 말이 없고 조용한 분이라 시모가 하자는 대로 그저 따르는 분이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집안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네요. 그리고 저는 무탈하고 평범하게 잘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결혼 1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결혼과 동시에 쌍둥이를 임신했던 전 결혼 1년 차에 아들 쌍둥이 엄마가 됐어요. 그때부터 전 모든 게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겁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도 놓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소중한 자식들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점점 복직해야 될 시기가 다가올수록 저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저한테 구원자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시모였어요.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온 시모가 능청스럽게 묻더군요. 아이고, 우리 손자들 잘 크고 있네. 벌써 이렇게 컸어? 그래, 며느리 넌 회사 언제부터 가는 거야? 아직 고민이에요. 육아휴직도 오래 쓰자니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자니 내키지 않아서요. 너도 힘들게 들어간 회사니까 그만두기 싫겠지. 그리고 요즘 세상에 맞벌이를 해야 돈을 벌지. 안 그래? 그러니까요. 둘이나 키우는데 혼자 벌어서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전 사실 회사 계속 다니고 싶죠. 돈이 있어야 애들 키울 수 있는데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그래, 네 마음이 정 그렇다고 하면 내가 애들 돌봐줄게. 대신에 내가 애들 봐주는 노동의 값어치는 해야지. 안 그래? 너희도 알지?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우리 손주니까 봐준다고 하는 거야. 매달 250만 원씩만 줘. 그럼 내가 아주 제대로 봐줄게. 네? 250이요? 왜? 이 정도면 싸게 해주는 거지. 요즘 사람 쓰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너도 잘 생각해봐. 그때 당시 식당 일을 하고 있던 시모가 선뜻 손자들을 봐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애들 봐주는 조건으로 달에 250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해보겠다며 우선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봐도 매달 250만 원씩 받으면서 손자를 봐주는 시모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한테 선택지가 있었겠습니까? 어차피 시모가 우리 쌍둥이 서준이 하준이를 봐주려면 식당을 관둬야 했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 끝에 시모한테 250만 원씩 드리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시모니까 정말 잘 봐줄 거라고 믿었어요. 솔직히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가족이 애들을 봐주니까 더 믿음이 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후 저와 우리 쌍둥이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믿었던 만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시모한테 아이들을 맡긴 이상 전적으로 믿었어요. 하지만 퇴근 후에 아이들을 넘겨받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기저귀를 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애들 엉덩이가 빨갛게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님, 애들 기저귀를 갈려고 보니까 엉덩이가 빨갛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난 애들이 하도 울길래 기저귀를 갈려고 보니까 그렇게 빨갛더라. 평소에도 잘 쓰던 기저귀인데 피부에 이상이 생겼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저는 시모랑 통화를 하면서 혹시 기저귀에 문제가 있나 기저귀를 뒤적거렸어요. 그런데 아침이랑 저녁이랑 기저귀 개수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저는 새로 뜯어둔 건가 했는데 아침에 두고 간 기저귀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애들 한 명만 있어도 기저귀 엄청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쌍둥이는 도무지 기저귀가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라서 바로 시모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애들 기저귀 잘 안 갈아주세요? 애들 기저귀가 왜 그대로 있어요? 아, 기저귀 많이 써서 뭐해? 오줌 서너 번은 싸야 갈지. 네? 어머님, 애들 엉덩이 습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지금도 엉덩이가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난 기저귀값 아끼려고 그런 거지. 뭐 심각한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약 좀 발라주면 금방 낫겠지. 앞으론 자주 갈아주마. 제가 애들 위해서 돈 벌려고 나가는 건데 왜 이런 걸 아끼세요? 닦아주기라도 하셨어야죠.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애들만 보고 있어. 나도 밥 먹고 화장실도 가고 해야지. 그걸 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사소한 것도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알겠어. 하여튼 요즘 애들 엄마 유난히 심하다니까. 난 뭐 애 안 키워본 줄 알아? 알겠다. 내가 네 말대로 손자들 상전처럼 키울게. 저는 그때 시모의 말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모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24시간 애들만 보라는 것도 아닌데 정말 제 속이 갑갑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반복되니까 남편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애들을 방치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말 좀 해봐. 내가 하면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해. 안 그래도 요즘 애들 본다고 삭신이 쑤신다고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해. 그래서 지금 이걸 그냥 보겠다는 거야? 애들 엉덩이 좀 봐. 이거 분명히 제때 기저귀 안 갈아줘서 그런 거라니까?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남편의 시모가 아이들을 봐준 순간부터 중간에서 말 전달하는 걸 불편해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시모가 잘 봐주기로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말할 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중간에서 이런 상황을 전혀 수습하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고 한다지만 제 남편이 저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서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는 심정으로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바로 집에 홈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였죠. 이걸로 시모를 감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체 어떻게 보길래 애들이 저러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 몰래 홈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근을 하게 됐어요.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시모가 쌍둥이들을 돌봐주는데 정말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중간에서 손 놓고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요. 제가 정말 오죽하면 그런 기계를 설치했겠습니까? 그리고 홈 카메라를 설치하고 확인한 날 저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애들이 배가 고파서 숨이 넘어가게 오는데도 시모는 다리를 꼬고 소파에 앉아 통화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녹음된 소리엔 시모가 애들을 보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아, 애들이 왜 이렇게 울어? 어른이 통화하는데 어딜 그렇게 울어? 아유, 귀찮아 죽겠네 정말. 분유가 뭐가 맛있다고 뒤돌면 또 달라고 울고 또 울고. 아유, 내가 아주 늙네 늙어. 저는 남편한테 시모의 만행을 보여주면서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보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어머님이 애들 잘 봐주시기로 하셨던 거 잊었어?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러시지? 내가 신신당부할게. 미안해.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나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남편한테 으름장을 놓으면서 말했죠. 남편도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쌍둥이 중에 서준이 이마에 넘어진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한창 보행기를 탈 시기이긴 했는데 누가 봐도 앞으로 고꾸라진 상처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퇴근하자마자 서준이의 상처를 보고 어머님께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님, 서준이 이마에 상처 뭐예요?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굴러다니다가 다친 것 같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애들 다 여기저기 까지면서 크는 거야. 네? 아니, 거실이 운동장도 아니고 굴러다니다가 어떻게 이런 상처가 나요? 그리고 연고라도 발라주셨어야죠. 나도 애가 다쳤길래 연고 발라주려고 했는데 집에 연고가 없는데 어떡해.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그럼 제가 사왔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푼돈 주면서 나한테 명령하냐? 네 남편한테도 뭐라 하더니? 너 진짜 웃긴다. 내 덕분에 회사 다니고 있으면서 어디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월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만 내시지 말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좀. 저는 너무 답답해서 시모한테 폭발하듯 말했어요. 솔직히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다가 말한 건데 시모는 괜히 더 억울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도로 했음에도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집 문은 열려 있고 애들만 거실에 누워서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숨이 넘어가라 울고 있는 애들만 있고 집안 어디에서도 시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애들 머리를 만져보니까 이마가 불덩이였어요. 시모를 더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퇴근하자마자 아이들을 안고 그 길로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쌍둥이가 동시에 아파서 정말 발 동동 구르면서 정신이 하나 없었어요. 그때 시모한테 다급한 전화가 오더군요. 얘, 너 애들 데리고 갔어? 집에 왜 애들이 없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쌍둥이들 아파서 병원 데리고 왔어요. 대체 뭐 하신 거예요? 아, 그게 애들 재우고 잠깐 친구가 왔다길래 잠깐 밥 좀 먹고 왔어. 애들만 두고 밖에 나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퇴근했을 때 그때 나가셨어야죠. 난 자유도 없어? 애들 한 번 자면 그래도 한두 시간씩 잘 자니까 나갔다 온 거지. 어머니, 지금 술 드셨어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 반주로 좀 한 잔 마셨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애들 보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때 쌍둥이들은 일주일이나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항상 중립을 유지하던 남편도 시모한테 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자 시모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다시는 한눈 팔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는 점점 애들과 시모만 두는 게 신경 쓰였죠. 하지만 남편은 제 걱정에도 저한테 속 편한 소리를 하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실수하신 거라고 했잖아. 너무 그러지 마. 잘 봐주신다고 했어. 7개월 동안 애들이 어땠는지 기억 안 나? 당신이야말로 똑바로 좀 해. 알겠어. 나도 엄마한테 신신당부할게. 고부 사이에 함부로 끼는 거 아니라지만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남편한테 크게 실망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고는 장난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애들이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우리 애들이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고 이마 쪽은 또 찢어져 있던 겁니다. 그때 뒤늦게 뛰어온 시모를 보고 소리쳤어요. 어머님, 대체 애들만 두고 어딜 가신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이 복도에서 울고 있는 건데요? 옆집 사람들이 신고 안 했으면 애들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애들 이마 다친 것 좀 봐. 한창 키고 걸으려던 시기에 아이들이 열린 문틈으로 집을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기어가던 애들이 그래서 꼬꾸라져서 굴렀던 거예요. 옆집 사람들은 애들 우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119를 불렀는데 그때까지도 시모는 집에 없었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응급실에서 알게 된 저는 시모를 보자마자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애들 있을 때 문을 대체 왜 열어두세요? 애들을 보긴 하시는 거예요? 애들 잡으려는 거 아니고요? 난 그냥 답답해서 환기 좀 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럼 애들 다쳤을 때 뭐 하셨는데요? 왜 옆집 사람도 다 들릴 정도로 우는 애들 그냥 방치하셨냐고요? 나도 볼 일 좀 보려고 나갔다. 왜? 어차피 너 올 시간도 됐으니까 간 거라고. 도대체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애들 봐주기로 했으면 애들만 보셔야죠. 애들이 얼마나 많이 다쳤는 줄 알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애들 보는 거 그만하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너 지금 애들 다쳤다고 이러는 거냐? 한 놈도 아니고 두 놈 보다 보면 그런 실수 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일로 날 해고하는 거야? 네. 그동안 너무 고생하신 건 아는데 그만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근데 받을 건 받아야지. 나 퇴직금 줘. 네? 저희 대출금 갚으면서 어렵게 사는 거 아시면서 그걸 받으셔야겠어요? 내 알바냐? 너 그 돈 안 주면 나도 다 알아볼 거야. 노동부도 찾아갈 거고 네 회사도 찾아갈 거야. 그리고 너 내 아들 인쇄소 다니는 거 알지? 거기서 전단지도 만들어서 뿌리고 다닐 거야. 시모는 퇴직금 얘기를 하면서 응급실에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끝까지 절대 못 준다고 했었죠. 솔직히 7개월 동안 제대로 봐준 것도 아닌데 제가 그 돈을 왜 줍니까? 그래서 절대 못 준다고 버텼는데 그 후로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느끼는 게 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넘어갔던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된 목소리로 저한테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당신 왜 그래? 무슨 사고 쳤어? 나 사실 엄마한테 퇴직금 500만 원 드렸어. 뭐? 여보, 돈을 그렇게 다 드리면 어떡해? 당신도 엄마 성격 알잖아. 안 드리면 둘이 계속 싸울 것 같아서 드렸어. 그것도 700만 원 달라고 한 거 내가 500만 원으로 깎은 거야. 하,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 정말. 가장답게 좀 행동해. 중간에서 대체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제가 화를 내도 고개만 숙이더라고요. 정말 남편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제 답답한 속을 풀어준 사람이 친정 엄마셨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동안 있던 일을 엄마한테 모두 털어놓았죠. 그때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면서 말하시더군요. 걱정 마. 이 엄마가 봐줄게. 집에서 놀 바엔 우리 손주들 보는 게 낫지. 엄마, 고마워요. 대신에 내가 용돈 꼭 챙겨드릴게요. 엄마는 그때 고정으로 하는 일이 없었고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돈을 드린다고 했던 거예요. 시모한테도 돈을 줬는데 우리 엄마도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는 제 말에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됐어. 손자들 보는데 무슨 돈을 받아. 애들한테 쓸 거 살 카드나 주고 가. 그래도 애들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냥 받아줘.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해. 그 돈 받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그냥 가. 엄마는 끝까지 돈을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남편이 250만 원을 엄마한테 입금해드리면 다음날 현금으로 가져와서 엄마가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한 번 당부를 하면서 말하셨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엄마도 지금 하는 일도 없어서 울적했는데 요새 우리 손주들 때문에 너무 웃어서 기분이 다 좋다. 건강을 되찾은 것 같아. 정말 엄마는 아이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봐주셨어요. 그동안 시모가 볼 때는 애들이 늘 까져 있고 피부도 거칠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애들을 봐준 후로부터 아이들이 훨씬 잘 웃고 건강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돈도 안 받고 한 2년이나 아이들을 그냥 봐주셨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시모는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저 몰래 남편한테 시모가 한도 초과가 됐다면서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카드를 빌려줬는데 글쎄 시모가 그 카드로 무려 1,500만 원이나 긁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카드 고지서를 보고 시모한테 전화해서 따져 묻더군요. 엄마, 대체 카드로 뭘 산 거예요? 나 와이프한테 눈치 보이는데 왜 그러세요? 나 작년에 차 폐차한 거 잊었어? 불편해서 중고로 한 대 샀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리고 누가 안 갚는데? 갚을 거야. 잠깐 쓰고 준다고. 대체 언제 줄 건데요? 다음 달에 주세요. 저희도 이거 막아야죠. 다음 달은 못 줘.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기다려봐. 내가 6개월 안에 주마. 진짜 6개월 안에 꼭 주세요. 제발 좀 입장 난처하게 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계속 이러면 엄마한테 이제 아무것도 못 해드려요. 남편은 그때 저한테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진짜 저는 시모 문제로 남편이랑 제일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보통 아이 낳고 나면 아이 문제로 싸운다고 하죠. 근데 저희 부부는 시모로 인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제 술친구는 희영이었어요.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희영이는 항상 제 편을 들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괴짜야. 우리 아빠라도 성격이 좀 단호해야 하는데 그냥 저렇게 맨날 엄마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남편도 똑같아. 중간에서 조율도 못하고 여기저기 사과만 하고 다녀. 에휴, 우리 오빠도 진짜 착한데 좀 답답한 구석이 있어. 이참에 네가 확실히 잡아. 말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라도 쳐서 확실하게 잡아봐. 내가 너 응원해 줄게. 2년 동안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잘 크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댁 문제로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시댁이랑만 엮이면 시모 때문에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가 혼자서 10년은 늙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돈 주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던 시모가 돈을 줬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10원짜리 한 장도 못 받았네요. 처음부터 시모는 아예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시모한테 전혀 신뢰를 갖질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시댁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계속 불나만 생기는 시댁과 어떻게 가까이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친정엄마 덕분에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2년 동안 쑥쑥 큰 쌍둥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게 됐어요. 무려 2년 5개월 동안 이어진 엄마의 황혼 육아가 끝이 나고 남편은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장모님한테 그동안 아이 봐준 돈 드리자. 뭐? 그동안 우리 엄마가 한 푼도 안 받아서 그 돈 다 하면 7천이 넘을 텐데. 그럴 줄 알고 장모님 드릴 돈 내가 다른 통장에 모아뒀어. 우리 애들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당연히 도리를 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챙겨드리자.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동안 저는 남편의 말에 조금 놀랐어요. 정말 큰 돈이었지만 남편이 착실하게 모아둔 덕분에 전 엄마께 7천만 원을 드릴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엄마한테 입금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7천이 넘는 돈을 절대 못 받는다며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어요. 그때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이 돈 안 받으시면 받을 때까지 장모님 댁에서 먹고 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자식들 마음도 좀 이해해 주셔야죠. 자꾸 이러시면 저희가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님, 제발 좀 받아주세요. 내가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챙겨줘서 정말 고맙네. 내가 정말 잘 쓸게. 우리 사이랑 딸이 힘들게 번 돈인데 귀하게 쓸게. 결국 엄마는 저와 남편이 건넨 돈을 받으셨어요. 그 엄마는 반찬 솜씨를 살려서 반찬 가게를 차리게 된 겁니다. 동네 장사라 그런지 점점 더 입소문이 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랑 20분 거리에 있어서 퇴근하면서 반찬을 사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엄마 가게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가게 입구로 갔는데 중년 여자가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엄마는 그 여자를 보면서 답답하신지 한숨을 쉬면서 소리쳤어요. 왜 자꾸 이러시냐고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여기서 이렇게 행패를 부려요? 누굴 진짜 바보로 하나? 사실대로 말하라고. 전 누구길래 엄마한테 자꾸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는 건가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그 중년 여자는 바로 시모였던 겁니다. 저는 시모인 걸 알고 말리려고 다가갔는데 시모가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시모를 한 손으로 제압했어요. 그리고 전 화가 나서 시모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가게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잘난 며느리 왔구나. 너네 전화는 안 받더니만 여긴 집 드나들듯이 오는 거야? 출가 외인이 친정이 이렇게 자주 와? 너 아주 웃긴다. 어머님 같으시면 전화 받겠어요? 왜요? 또 돈 필요하세요? 어머님 돈 필요하면 전화하시잖아요. 너 웃긴다. 나한테 먹고 죽을래도 돈 없다고 하더니 네 엄마한텐 이런 가게를 차려줘? 네가 감히 날 개무시해? 우리 엄마가 2년 넘게 애들 봐주면서 받으신 돈으로 차리신 거예요. 앞뒤 종황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무작정 난동을 피면 어떡해요? 아, 이제 알겠네. 넌 내가 애들 봐주는 돈 받아가는 거 아까워서 네 엄마 주려고 나 일부러 해고한 거지? 당장 나도 3천만 원 내놔. 나도 애들 봐줬잖아. 애들을 봐줘요? 애들 보다가 잡아 죽일 뻔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리고 중고차 산다고 저희 카드로 긁었던 1,500만 원이나 갚으세요. 그게 순서잖아요. 뭐야? 이것 봐라. 너 어디 한번 매운맛 좀 볼래? 그 순간 시모는 젓갈 뚜껑을 열더니 제 얼굴에 확 뿌려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눈도 너무 따갑고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놀라서 시모를 말리려고 했지만 시모는 악을 쓰면서 욕을 퍼붓더군요. 그때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에 젓갈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그대로 시모 얼굴에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러자 시모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 내 눈! 내 눈! 아유, 너 미쳤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이렇게 뿌리셨잖아요. 야, 너 지금 해보자는 거야? 내가 했다고 너도 뿌리면 뭐 하자는 거야? 어른이 어른다워야 고상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난동을 부리세요? 네가 먼저 차별했잖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지. 그놈의 팔을 아주 동강내야 내가 속이 풀리겠어. 너 당장 이리 와. 그때 시모가 저한테 달려들었고 그 순간 엄마가 시모를 가로막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사돈, 내가 진짜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내 앞에서 지금 뭐요? 내 딸을 뭐? 지금 이 꼴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 내 눈. 동네 사람들, 여기 정신 나간 여편네들이 장사하는 곳이에요. 아이고, 사람 잡네. 엄마는 시모를 바닥에 밀쳐버리고 젓갈을 시모한테 발라버렸어요. 그리고는 가게 밖으로 밀치면서 소리쳤습니다. 가! 이놈의 여편네야. 어딜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나가. 당장 나가라고. 결국 시모는 힘없이 엄마한테 떠밀려서 가게 밖으로 쫓겨났어요. 하지만 시모는 쫓겨난 후에도 도저히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시모는 출동한 경찰한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사라진 걸 보고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아, 너 지금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았니? 어떻게 사돈 가게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릴 수가 있어? 나한테도 이러는데 너한텐 지금까지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눈에 훤하다. 서방은 도대체 뭐하고 산 거야? 저는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결국 남편을 가게로 불렀어요. 엄마의 불호령에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달려왔죠.
허겁지겁 도착한 남편을 보자 엄마는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자네, 지금 가게 꼴 좀 보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자네 부모한테 무슨 잘못을 한 적이 있어? 웬만한 건 다 들어주고 며느리로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애잖아. 그런데 자네 부모가 여기서 내 딸한테 젓갈을 퍼붓고 욕을 하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대체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죄송합니다. 저번에 장모님 반찬 전달해드렸는데 그때 아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은 엄마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서 시모한테 가져다 준 적이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건데 이렇게 찾아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남편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 가게를 정리하고 엉망이 된 몸을 씻고 있는 동안 시댁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게로 찾아온 남편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말하더군요. 장모님, 제가 그동안 우유부단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를 탓하세요. 저 지금 어머님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한 번 더 오면 아들이고 손자고 며느리고 2번 다시 못 볼 거라고 말했어요. 인연 끊을 거라고 엄포를 놨으니까 다시는 못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우유부단한 남편이 시모한테 소리쳤다고 하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얘기하자면서 남편을 데리고 집을 갔습니다. 걱정하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집으로 오면서 남편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동안 남편은 저한테 못다한 말을 털어놓으면서 말하더군요. 여보, 난 그동안 내가 끼어들면 당신이 더 난처할까 봐 참았던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엄마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 앞으로 당신하고 장모님 그리고 애들 내가 지킬 거야. 한 번만 더 당신한테 욕보이면 나한테 말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리고 그 1,500도 내가 꼭 받아낼게. 이렇게 정신 차릴 거면 빨리 좀 정신 차리지 그랬어. 미안해 여보. 내가 앞으로 그동안 못한 것까지 다 잘할게. 남편은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시모가 억울했는지 집까지 달려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 남편이 말하더군요. 1,500만 원 가져오신 거예요? 그 돈부터 갚으라고 했잖아요. 그 돈이 당장 어디서 나와? 그럼 내일부터라도 나가서 돈을 버세요. 1,500만 원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한번 직접 벌어보시라고요. 그럼 이만 돌아가세요. 정말 차갑고 단호한 남편의 태도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시모는 전화까지 해서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시모가 돈의 소중함을 알길 바라는 마음에 쉽게 물러서질 않았어요. 끝까지 시모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더군요. 내가 다 잘못했다. 나 지금 통장에 16만 원 있어. 아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그날한 행동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사과를 하고 싶으시면 돈부터 갚고 진심을 보이세요. 안 그러면 지금 아들 며느리 다 일을 처지해요. 제발 좀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못난 점 좀 보이지 마세요. 이게 아들로서 마지막 부탁이에요. 끊을게요. 남편의 행동에 시모도 당황했는지 더 이상 전화가 안 오더군요. 며칠 뒤 이 사건을 다 듣게 된 희영이는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전화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미안해. 나도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이미 엄마가 더 신뢰를 잃을 것도 없겠지만 내가 엄마한테 정말 제대로 말할게. 내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도 몰랐잖아. 괜찮아.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진짜 미안하다. 희영이는 그 순간에도 제 편이었어요. 하지만 시부는 또 아무 말도 없었죠. 평생을 시모한테 꼼짝도 못하고 살았기에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희영이까지 나서서 시모한테 뭐라고 하니까 시모도 백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젓갈 사건 이후로
시모가 정말 많이 변해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아침부터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며느라, 출근하니? 아침 바람이 차갑던데 옷 잘 입고 나와. 나도 요즘 청소일을 시작해서 아침 일찍 나왔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러셨어요?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직도 안 풀렸어. 이제 마음 좀 풀어봐. 아니요. 사람 쉽게 안 변해요. 이미 어머님 본성을 다 봤는데 제가 쉽게 풀리겠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재촉하지 마세요. 출근 중이라서 이만 끊을게요. 시모는 전화해서 계속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모두 단편적인 모습이라 오래 지켜보려고 해요. 아직도 저희 친정엄마 가게에서 젓갈을 엎어버리는 모습이 생생하거든요. 솔직히 그 순간 시모 행동에 똑같이 행동한 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저도 이성을 잃어서 판단력이 흐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욱하는 성질을 지혜롭게 바꾸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모는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어려운지 청소일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나가더군요. 그런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여전히 돈이 없어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저도 남편도 답답하지만 이제는 도와주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이런 사연을 쓴 것도 가족이라고 무조건 돕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랍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넘길 수 있지만 사람은 쉽게 못 바꾸는 것 같아요. 모두 스스로 바꿀 의지가 있을 때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다 갔는데 지금쯤 스스로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이라 쉽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었다면 오늘은 꼭 사과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따뜻한 말을 주고받기에도 시간은 너무나 짧으니까요. 우리 쌍둥이들 키우면서 저는 남편과 서로에게 고생했다 이 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행복하세요.